안녕하세요. 저는 신혼여행에 갔다가 귀한 사람을 되찾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아버지가 있었어요. 엄마와 아버지가 이혼한 건 십수년 전의 일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죠. 이혼 사유는 주변 사람들마저도 쉬쉬하는 일로 당시에도 지금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사업하는 아버지께서는 점심을 항상 집에 와서 드셨는데 어머니 음식 솜씨가 무척 좋았기 때문이었어요. 날이 무척 더웠던 그날도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우뭇가사리 콩국을 준비해 놓고 계셨었습니다. 방학이라 저도 집에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점심을 먹고 학원에 갈 예정이었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반가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맞이하러 갔을 때 제 눈앞에 있었던 건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또래의 한 여자아이였어요. 아빠, 얘는 누구예요? 따로 얹을도 없이 여자애 한 명을 데리고 들어왔던 아버지께서는 무척 어두운 얼굴이었죠. 아버지께서는 제 물음에도 묵묵부답으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저를 지나쳐 가셨습니다. 그러곤 거실 소파에 앉아 잔뜩 지친 표정으로 마른 세수만 했어요. 뒤늦게 나온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재차 물었지만 섣불리 입을 열지 못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 여자애는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제 옆에서 눈치만 보고 서 있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냐고. 쟤는 누군데? 미안해 여보. 내 딸이야. 그야말로 아버지의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여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아빠 같은 애처가가 없다며 하나같이 엄마를 부러워했고요. 그런 아빠에게 혼외자가 있다니 그건 본인에게 듣고도 믿기 힘든 일이었죠. 아버지는 그 한마디를 던져놓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버지의 괴로움 같은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도 엄마도 세상 사람들 다 거짓말해도 한 사람만 믿으라면 아버지였을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거든요. 불행히도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데려온 그 혼외자 여자아이는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었어요. 엄마가 그 애에게 이름이 뭐냐고 나이가 몇이냐고 다그치자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한국말 못해. 그게 무슨 말이야? 한국말을 못한다니. 설마 외국 애야? 필리핀에서 왔어. 알고 보니 그의 엄마는 필리핀 사람이었어요. 사업차 외국 출장이 잦았던 아버지께서는 신혼 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고백했죠. 이름은 안젤라, 저와는 불과 1살 차이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연달아 터진 감당하기 힘든 진실에 엄마는 쓰러졌고 그야말로 집이 쑥대밭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엄마가 입원한 병실에 찾아와 무릎을 꿇었죠. 여보, 미안해. 이런 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 제발 나 한 번만 믿어줘, 어? 바람의 혼외자에 무슨 이유? 대체 무슨 이유면 당신을 믿을 수 있게 되는데? 어디 한번 말해봐. 그 나름의 이유가 뭔지 드러나 보자. 대체 어떤 이유길래 다른 여자를 품고 경은이만한 딸을 낳아서 데려왔는지. 그건 지금 말하긴 곤란해.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 내가 허튼 짓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나도 그런 줄 알았지. 세상 남자들 다 조강지쳐 눈 가리고 남몰래 후쳐두고 산다는 말 들어도 내 남편만은 절대 그럴 일 없다. 그렇게 단정하면서 멍청하게 굴었지. 내가 멍청했어. 내가 정말 한심했어. 엄마가 재차 확실히 아버지 친딸이 맞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유전자 검사를 마친 후라고 했었습니다. 본인 입으로 바람을 피웠고 혼외자까지 나타난 마당에 그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평생 제 앞에서 한 번도 싸우는 모습을 보인 적 없었던 부모님께선 제가 있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았죠. 전 가족의 평화를 깨트린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잘못했다, 모든 걸 알아서 해결할 테니 걱정 말아라. 그렇게 말해도 모자랄 판에 아버지는 엄마한테 요구를 했죠. 때가 되면 당신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할게. 제발 그 전까지만 안젤라가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낼 수 있게 해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나더러 지금 당신 혼외자를 키우란 소리야? 사정이 있어서 그래, 사정이. 돌려보내. 그게 당신한테 최선일 거야. 애 엄마한테 사정이 생겼어. 그동안 쭉 양육비를 붙이고 있었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최근에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래서 몇 달 붙이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 애 엄마가 아픈 모양이더라고. 가족이 막무가내로 보내버려서 다시 보낼 수도 없어. 그거야 개사정이야. 내가 지금 당신 혼외자 가정사까지 배려해줘야 돼? 여보, 정신 차려. 당신 지금 당장이라도 그 애 내보내겠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이야. 그걸 모르겠어? 여보, 제발. 알고 보니 아버지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도 아니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난 후 필리핀에서 연락이 왔었대요. 아버지는 매달 양육비를 붙여주겠다고 약속했고 무려 16년 동안 엄마에게 그 사실을 숨긴 채 약속을 지켜왔던 거고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안 보냈다고 했지만 엄마는 뭔가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필리핀에 뭐 수백 보냈어?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그 돈 몇 푼을 안 보내서 이 지경이 됐다는 게 말이 돼? 그만큼 숨기고 살았으면 앞으로도 죽을 힘을 다해서 숨겼어야지. 나랑 경은이한테는 어떻게든 숨겼어야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아버지는 죄인처럼 그저 미안하단 말만 반복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셔서 저는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그냥 꿈처럼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차츰 그 아이와 함께 지내게 되면서 저도 아버지와 그 상황에 대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키우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는 그 애를 집으로 들여 방 하나를 내주었거든요. 저와 비슷한 침대와 책상을 사주고 저와 같은 학교도 보내겠다고 하면서요. 싫어. 나랑 같은 학교 보내면 나 콱 죽어버릴 거야. 경은아. 쪽팔려. 애들한테 쪽팔리다고. 친구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우리 집 잘 산다고, 다정한 아빠 있어서 부럽다고, 지금까지 부러움만 샀었는데 이제 와서 아빠가 필리핀 여자랑 바람 피워서 낳은 동생 있다고 하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그렇다고 안젤라를 집에만 둘 수는 없잖아. 안젤라도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해야지. 내 알바야? 아빠가 알아서 과외 선생을 붙여서 가르치던지 우리 학교랑 먼 곳으로 보내든지 하면 될 거 아니야. 난 분명히 말했어. 같은 학교 오면 나 학교 안 가. 그냥 콱 죽어버리는 게 나아. 평생 외동으로 자라 온갖 친인척과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란 저예요. 이기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 집에 들어온 그 여자애는 마치 범법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제 자리와 행복한 가정을 무너뜨린 몹시 나쁜 애예요. 아버지에게도 분명 그 애에 대한 책임이 있었지만 엄마는 그 애를 키워줄 그 어떤 의무도 없는 거잖아요. 저도 아빠가 갔다는 이유로 그 애를 제 동생으로 받아줄 필요도 없었고요. 퇴원 후 집에 돌아왔던 엄마는 며칠 그 애를 마주하다가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며 외가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외가에서도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이혼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자네, 내 딸 보고 자네 혼외자 키우라고 데려온 거야?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 이건 그대로 못 넘어가. 절대 용서 못해. 죄송합니다, 장모님. 죄송이고 나발이고 나 인정 못하니까 당장 갈라서.
나는 자네같이 생각이 썩어 문드러진 사람한테는 내 딸도 내 소녀도 더는 못 맡기네. 장모님, 제가 평생 다 갚고 살겠습니다. 이 사람이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길하면 길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경은 엄마, 내가 잘못했어. 당신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할게. 제발 한 번만 봐줘. 대체 왜 돌려보내지 않는 건가? 예? 양육비 문제면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해결해주고 보내면 될 일인데 왜 쟤를 집에 들여서 문제를 키우냔 말이야? 그게... 외할아버지가 추궁하고 나서야 아버지는 그 애가 한국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더군요. 실은 양육비 문제뿐만이 아니었대요. 그의 엄마는 평생 자기 집에 아버지의 존재를 숨기며 양육비만 받고 살았는데 그의 외삼촌이 한국에 있는 아버지의 존재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 뒤로 가족들에게 사실을 말하겠다며 돈을 요구했고 그렇게 보낸 돈이 여러 차례였답니다. 돈줄이다 생각했는지 갈수록 요구가 심해졌고 결국 아버지께서는 자포자기하듯 돈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버리고 간 코피노라고 한국인 선교사 단체의 도움을 받아 애를 한국에 보낸 것이고요. 다시 돌려보내면 코피노 버리고 간 한국인 아버지라고 한국 사회에서도 매장하겠다 협박했나 보더라고요. 결국 아버지는 그 여자애를 책임지기로 결심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경은이 잘하는 거 보면서 안젤라도 저만큼 잘했을 텐데 싶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책임지려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방법이 한참 잘못됐지.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 경은 엄마랑 상의했어야지. 자네는 밖에서 돈이나 벌어오고 집에 있는 시간도 별로 없으면서 그 책임지겠다는 말이 결국 내 딸 고생시켜 혼외자에 대한 죄책감 덜겠다는 소리 아니야. 자네가 애 밥 해먹이고 학교 보내는 건가? 그 알량한 돈 몇 푼 가지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그래도 이혼만은 안 됩니다. 경은이도 있잖아요. 이 경은이 생각했으면 애초에 이런 문제를 만들어선 안 됐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는 냉정하셨습니다. 엄마도 이혼 쪽으로 이미 마음을 굳히셨고요.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이 고성이 오가는 집에서 그 애는 묵묵히 방 안에만 있었어요. 당시엔 한국말을 몰랐지만 눈치껏 자기 때문에 싸우는 거라는 건 알았겠죠. 이혼을 앞둔 어느 날 엄마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경은아, 엄마가 정식으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 너도 다 컸으니 돌아가는 사정을 보고 알았을 거야. 아무래도 엄마랑 아빠는 이혼하게 될 것 같아. 아빠는 그 여자애를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했으니 아빠랑 함께 살게 되면 그 여자애랑 살게 되겠지. 싫어. 엄마랑 아빠랑 이혼해서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한다면 난 엄마 따라갈 거야. 쟤랑 같이 살기 싫어. 그래. 엄마 아빠 일 때문에 너한테 상처 준 것 같아서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이게 어떻게 엄마 잘못이야. 아빠 잘못이지. 아빠는 오래전부터 엄마를 배신하고 있었던 거잖아. 나도 아빠 용서 못해. 절대 못해. 결국 부모님은 그 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더욱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한 건 결과적으로 아빠가 선택한 게 그 여자애였기 때문이었어요. 외가에서도 엄마도 그 여자애를 필리핀으로 다시 돌려보내면 이혼만큼은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했었는데도요. 표면적으로는 엄마와 제가 아빠를 버린 것이었지만 저는 아빠가 저희를 버린 거라고 생각해요. 제게 늘 자상하고 다정했던 존경에 맞지 않던 내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없다 그렇게 다짐하고 살기 시작했죠. 그 뒤로 저는 엄마와 함께 외갓집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여유 있는 외가 덕분에 이혼 후에도 저는 부족함 없이 자랐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들어간 후 아버지로부터 축하 연락이 왔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배신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 후로 아버지를 다시 만난 건 헤어져 산 지 5년이 지난 뒤인 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예요. 부모님의 이혼 후 거의 뵙지 못했지만 첫 손주라고 저를 굉장히 예뻐하셨던 분이었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 참석했죠. 아유, 경은아,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대학 들어갔던 소식은 들었는데 학교는 잘 다니고 있고? 네, 잘 지내고 있었어요. 곧 졸업인데요, 뭐.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찾아뵀는데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요. 그러게, 갑자기 합병증으로 폐혈증이 와서 우리도 어떻게 손쓸 새가 없었어. 아버지가 너 한 번만 더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다던 경은이 왔어요. 보고 계시죠? 얼른 앉아라. 배고프지? 네 엄마는 안 오겠대? 네, 일이 있으셔서. 그래, 불편하게 뭐하러 오겠어. 너만 오면 됐지. 안젤라, 수육 한 접시 넉넉하게 좀 채워서 가져와라. 그곳에는 이복 동생 안젤라도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입도 뻥끗 못했는데 어른 말에 움직이는 걸 보니 어느 정도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틈만 나면 자꾸 저를 흘금거리는 게 썩 좋지는 않았죠. 불쾌한 이복 동생 시선도 그렇고 솔직히 그 자리 자체가 그렇게 유쾌하고 달가운 자리는 아니었어요. 친척들도 대놓고 말을 안 하다 뿐이지 뒤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을지 빤했습니다. 대놓고 아버지의 혼외자가 함께 있는 장소에 제가 나타났으니 원치도 않는 연민을 얼마나 하고 있겠어요. 그렇게 한참 대화를 나누던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난 때였을 거예요. 갑자기 안젤라 그 애가 다가와 제게 말을 거는 겁니다. 저는 그 애와 함께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르는 체하며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죠. 그런데 그 애는 제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잠깐만요. 저는 잔뜩 피곤하고 귀찮다는 표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며 그 애를 보았습니다. 시답자는 용건으로 불러세웠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도전적인 표정으로요. 그런데 그 애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제게 건네주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더니 그건 시계였습니다. 이게 뭔데? 할아버지께서 꼭 언니 전해주라고 했어요. 놀랍게도 그 애가 건네준 건 할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낡고 오래됐지만 꽤 비싼 브랜드의 시계였죠. 그러고 보니 오래전부터 할아버지가 종종 그 시계를 차고 있던 기억이 났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제게 그 시계를 유품으로 남긴 이유는 알 수가 없었죠. 나한테 이걸 전해달라고 했다고? 왜? 몰라요. 그냥 그 말만 남기셨어요. 언젠가 때가 돼서 언니 만나면 반드시 전해달라고. 다른 말도 없이? 제 말에 이복 동생은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찝찝했지만 할아버지가 제게 남긴 유품이라고 하니 일단은 가지고 와서 서랍에 넣어두었죠. 그 시계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된 건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여 후의 일이었어요. 갑자기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대학 입학 이후 문자를 보낸 적은 있어도 전화가 온 적은 없어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저를 더 당황스럽게 한 건 아버지의 다급한 용건이었어요. 경은아, 너 시계 가지고 있지? 시계라니? 할아버지 시계 말이야. 안젤라가 너한테 준 그 시계. 그제야 저는 서랍 속에 넣어놓고 까맣게 잊고 있던 시계의 존재를 떠올렸죠. 저는 일단 순순히 인정하면서도 삐딱한 대답을 했어요. 오랜만에 연락 와서는 할아버지 유품부터 찾는 아버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또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그러는 겁니다. 그 시계 좀 얼른 다오. 내가 지금 갈게. 왜? 그건 할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유품인데 왜 아빠를 줘? 그게 그냥 유품이 아니야. 거기에 할아버지 금고키가 들어있어. 금고키? 무슨 금고키? 알고 보니 그 시계는 할아버지의 외국은행 계좌의 키였던 거예요. 상속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고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생전 그 금고의 키를 제게 맡긴다는 유언장을 남긴 것이 밝혀진 겁니다. 이복 동생이 제게 시계를 건넸다는 말을 듣고 그게 키라고 생각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금고 안에 뭐가 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와 다급하게 저를 찾는 아버지를 보니 반발심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그걸 아빠한테 줘야 하는데? 뭐? 경은아, 아빠 그거 필요해. 지금 아빠 회사 부도 나기 직전이라고. 거기에 해답이 있을 거다.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할아버지 귀한 유산이 거기 있을 거야. 나는 모르는 일이야. 할아버지가 내게 남긴 거고 어떻게 쓸지는 내가 정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아빠는 그럴 자격 없어. 경은아, 제발. 저는 그대로 아버지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제가 너무했다 싶지만 그때는 그게 아버지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을 배신했으면서 엄마나 저에게까지 그 짐을 지우게 하려고 했으니까요. 그 뒤로도 아버지 고모할 것 없이 번갈아가며 연락이 오더라고요. 경은아, 제발 이렇게 부탁하마. 그 시계 좀 줘, 어? 할아버지가 아빠나 고모가 아닌 나한테 그 시계를 맡긴 걸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할아버지는 아빠 부도 막자고 그게 쓰이는 게 싫었을지도 몰라. 너가 가지고 있어봤자 쓸모 없잖아. 어디에 있는 어떤 금고인 줄도 모르면서. 알 필요 없어.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고경은, 너 왜 이렇게 못되게 구는 거야? 아빠가 정말 이대로 망해버려도 넌 괜찮아? 그래도 난 네 아빠야. 널 실망시켰지만 결국 너 낳고 그만큼 키운 게 나라고. 그럼 끝까지 책임졌어야지. 아빠는 엄마랑 나를 기만한 거야. 평생 그렇게 엄청난 비밀을 숨겨놓고도 뻔뻔하게 엄마한테 그 애 키우게 하려고 했고 나랑 자매로 자라게 하려고 했어. 난 절대 용서 못해. 야, 경은아!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연락이 왔지만 전 똑같이 대응했어요. 마지막엔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응수했고 그 뒤로는 연락이 오진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적당히 마음이 풀릴 때까지 버티다가 결국 내줄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제게 그 시계를 맡긴 이유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 회사가 어려운 거야 할아버지도 알고 있었을 텐데 처음부터 아버지를 돕지 않고 무려 외국 은행에 비밀금고를 만들어 놓고 그 키를 제게 맡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 섣불리 키를 넘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엄마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죠. 그 후 저를 찾아온 건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한국 생활 수년 만에 제법 한국인 태가 나는 게 말 안 하면 필리핀 혼혈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아버지 일 후로 인터넷으로도 코피노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더 심했을지도 모릅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쾌락만 줬던 무책임한 사람들 때문에 태어난 수많은 코피노. 그 애가 내 이복 동생이고 내 아버지가 그 끔찍한 탄생에 일조했다는 게 너무 구역질이 나올 지경이었죠.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존재인지라 저를 찾아왔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행여 그 애가 코피노라는 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요. 대체 여긴 어떻게 찾아온 거야? 누가 말해줬어? 부탁이 있어서 아버지 휴대폰을 몰래 찾아봤어요. 나한테? 무슨 부탁?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뭐? 그건 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난 솔직히 너 마음에 안 들어도 너한테까지 나쁜 감정은 없거든? 괜히 이 일에 끼어들어서 너한테까지 미운 감정 쓰게 하지 마. 아버지, 잘못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언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하고 멋진 분이세요. 야, 주제넘는 소리 하지 마. 너한테야 10수년 동안 양육비 보내면서 최선을 다한 아버지겠지. 알고 보니 외국에 혼외자 낳아놓고 출장 핑계로 외국 드나든 아버지를 가진 건 네가 아니라 나야. 언니가 화가 난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저는 그냥 그 말 꼭 해주고 싶었어요. 아버지 잘못만은 아니에요. 그 애는 정말로 딱 그 말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든지 전화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할 때 찾아와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아버지 잘못은 아니라느니 용서해 달라느니 그런 말을 할 건 또 뭔가요? 찝찝한 여운을 남기고 사라진 뒤 그날 저는 엄마와 한 방에 자며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아빠한테 할아버지 키 안 준 거 말이야. 괜찮겠지? 괜찮아. 할아버지가 네 아버지 도와줄 생각이었으면 그 키를 네 아버지한테 줬겠지. 너한테 남겼겠어? 안젤라 그 애는 그게 뭔지 알고 나한테 순순히 줬을까? 알고도 줬을까? 모르고 줬겠지. 그게 금고 열쇠인 줄 알았으면 줬겠어? 딱 봐도 그냥 낡은 시계 같으니 그냥 유품이라고 생각하고 준 거지. 왜? 신경 쓰여? 너 때문에 네 아빠 부도 날까 봐? 그거 네 잘못 아니야. 네 아빠 회사는 진작 부도 났어도 이상한 상태도 아니었어. 5년을 버틴 걸 보면 용하지. 엄마는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도 하기 귀찮다는 듯 제게서 돌아누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잘못되더라도 내 잘못은 아니다. 할아버지의 유품이 내게 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요. 할아버지 유품은 그 후로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시계일 뿐인데 그게 어떻게 키가 된다는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요. 대체 그 금고에 뭐가 있길래 싶은 궁금증이 있긴 했지만 더는 생각하지 않으려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놓았죠. 그 뒤 아버지 회사가 최종 부도 처리가 되었다는 소식이 고모로부터 전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원망하거나 서운해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돼서 네 아빠 당분간은 백수야. 네. 경은아, 아직도 아빠가 많이 원망스럽고 그래? 그냥 뭐 그렇죠. 고모야말로 제가 원망스럽진 않아요? 제가 할아버지 시계만 내놨어도 그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막상 회사가 망한다고 하니까 급해서 너한테도 연락했는데 전부터 문제가 많았던 회사잖아. 그때 할아버지 유산으로 급한 불 끈다고 해도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겼을 거야. 네 아빠 원래 오너 체질은 아니었어. 엄한데 관심이 많아서 회사 비우는 날도 잦았고. 그냥 그래도 네 아빠 일이니까 알고는 있으라고 말하는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알았어요, 고모. 고마워요.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유산이라 궁금할 법도 했는데 고모는 끝까지 더는 묻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친가와의 인연도 점점 희미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났을 거예요. 아버지 소식은 듣지 못했지만 아버지 회사가 그렇게 된 게 제 탓은 아닐 거라는 위안을 하고 살던 어느 날이었죠. 졸업 후 회사 생활을 하던 도중 오랜만에 아버지 번호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망설이다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됐는데 그 1년 사이에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자포자기라도 한 듯한 얼굴로 저를 보자마자 웃는데 솔직히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버지 앞에선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 간신히 참으며
애써 날선 목소리로 쏘아댔죠. 게다가 그 옆엔 아버지와 함께 이복 동생도 함께였거든요. 뭔데? 왜 여기까지 찾아온 건데? 아이, 그냥 오랜만에 우리 경훈이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왔지. 나보다 더 귀한 딸이 있을 텐데 이제 와서 뭐하러?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하면 아빠 마음 아파할 거 뻔히 알면서 왜 말을 그렇게 밉게 해? 미운 사람이니까 밉게 나오지. 엄마랑 나 버리고 다른 딸이 좋다고 가버린 아빠를 그럼 안 미워하고 배겨? 그런 거 아니야. 아빠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꼽자면 우리 경은이 하나인데 그건 100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을 사실이야, 경은아. 애써 아빠랑 살겠다고 찾아온 딸 옆에 두고 그런 말하면 미안하지도 않아? 언니, 넌 끼어들지 마. 너 나오는 줄 알았으면 오지도 않았어. 대화하면 할수록 잠자고 있던 분노가 다시 일어났고 누군가 툭 치면 불같이 화를 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원망이라는 건 잠깐 분노로 나타났다 사라지거나 옅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 보이면 마치 굴 속에서 오랜 겨울잠을 자는 호랑이처럼 잠자코 있다가 상대가 나타나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집을 키워 어마어마한 분노를 만들어냈죠. 모르긴 몰라도 막대먹은 집안에서 자랐더라면 그 순간 그 애한테 주먹질부터 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복 동생을 노려보는 저를 보고 깊은 한숨을 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아빠, 다음 주에 필리핀으로 완전히 떠나려고 해. 결국 완전히 갈 모양이네. 본격적으로 제 엄마까지 데리고 새살림 차리시겠다? 지금 그거 보고하러 온 거야? 나한테? 아빠 양심도 없어? 아니, 아빠는 이제 가면 언제 또 볼지 기약이 없으니까 그 전에 제대로 얼굴 한번 보고 싶었어. 끝까지 이기적이네. 아빠가 보고 싶다고 내 속 뒤집어놔? 그것도 얘랑 같이 와서? 미안하다. 근데 경은아, 아빠 너무 원망하지 마. 언젠가는 경훈이 너도 아빠의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오겠지만 지금 네가 아빠를 너무 많이 원망하면 나중에 네가 너무 힘들어질까 봐 그게 너무 걱정돼서 그래. 그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지금 아빠를 원망하는 걸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거야? 웃기지 마. 그럴 일은 없어. 후회를 해도 잘못한 사람이 두고두고 할 일이지. 내가 왜? 저는 두 번 다시 볼 일 없는 아버지에게 있는 대로 마구 비난을 쏘아댔습니다. 아버지는 알겠다며 씁쓸한 웃음을 남긴 채 돌아섰고 그게 저희 부녀의 마지막이었어요. 몸이 안 좋은 건지 먼저 일어나 멀어지던 아버지는 이복 동생의 부축을 받고 사라졌고 두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 혼자 남은 저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냥 억울함, 원망스러움,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했죠. 집으로 돌아와 엄마한테도 그 사실을 알렸고 엄마는 잠시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게 네 아빠 결정이라는 거잖아. 끝까지 결국 실망만 시키는구나. 엄마는 내심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결혼해보니 알겠더라고요.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알지 못했던 혼외자가 있었다고 해서 배우자를 마냥 미워하기만 하는 게 더 어렵다는 것을요. 어쩌면 엄마도 아버지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선택을 하길 기다렸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렇게 저희 삶에서 아버지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게 7년 전의 일이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연락하는 고모 말로는 그 뒤로 필리핀에 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자연히 결혼할 때에도 아버지는 제 옆에 안 계셨습니다. 엄마와 둘이 잘만 살았는데 결혼할 때가 되니 엄마가 아빠의 부재를 많이 아쉬워했어요. 그래도 딸내미 결혼식에 와서 손이라도 잡아주면 좋을 텐데. 엄마,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내내 남처럼 살다가 결혼식에 손잡아주러 오는 아빠가 어딨어? 아빠는 그래야지. 자기가 아빠면 그 정도 책임은 져야지. 그렇게 살면서 지 딸내미가 결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안 궁금해? 한 번은 연락해야 할 거 아니야, 한 번은. 네 아빠가 그렇게 매정하고 나쁜 사람인 줄 알았으면 엄마 그렇게 평생 속아서 살지도 않았어. 그만 미워하자. 엄마 아는 스님도 그러셨다면서. 미운 사람 두는 건 스스로 마음에 불을 지피는 일이라고. 힐링한다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거 하나를 실천을 못해? 헐시구. 그래, 너는 얼마나 마음에 불 안 지피고 사는지 보자. 잘 살아야 돼. 행여 신서방이 네 아빠 같은 짓거리라면 두고 보지 마. 알았어? 아이 참, 결혼 앞둔 딸한테 왜 그런 말을 해? 속이 헛헛해서 그래, 헛헛해서. 그래도 이혼 10수년 만에 아버지 두고 농담 따먹기 할 정도가 되는 걸 보면 엄마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대다수 사람에게 그렇듯 우리에게도 시간은 약이 되어 주었던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될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비밀 금고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금고 열쇠를 다시 떠올린 건 결혼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줄곧 둘이 살았던 집을 정리하다 서랍에서 시계를 발견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존재감도 없었던 그 시계가 왜 하필 그때 그렇게 거슬렸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시계 뒤를 풀어보니 번호가 쓰여진 정말 얇은 종이가 들어있었어요. 그걸 보니 문득 금고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모에게 연락했죠. 금고? 그걸 찾아가겠다고? 이제 와서 뭐하러? 네 아빠 성화에 그렇게 닥달하긴 했다만 거기 별거 없을 거야. 네 할아버지 좀 괴짜 같은 구석이 있잖아. 이래저래 남은 재산 다 정리했는데 빠진 재산도 없어 보였고. 그래도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걸 맡긴 이유나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 그건 나도 궁금하긴 하더라. 그 금고 한국에 있어. 금고 키라고 하길래 우린 뭐 영화처럼 외국 금고나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아빠가 알아보니 한국에 있는 사설업체래. 귀금속이나 문서 같은 귀한 거 맡겨주는 곳. 위임장이랑 서류 좀 준비해서 가야 할 거다. 안 그래도 네 아빠가 필리핀 떠나기 전에 맡긴 짐이 있는데 거기 한번 찾아볼게. 고모는 한참 뒤에 아빠가 남긴 짐박스에서 할아버지가 준비해놓고 간 위임장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 아버지나 고모가 비밀번호를 알았어도 못 찾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금고에는 고모 말대로 거창한 재산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통장 하나를 엄마 앞으로 남긴다는 유언장 하나와 제 앞으로 된 편지 한 통이 전부였거든요. 알고 보니 그 금고를 대신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만약 금고를 열기로 결정했다면 그 선택을 존중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언제든 찾아달라는 명함 한 장도 있었죠. 일단 저는 할아버지의 편지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편지는 첫 문장부터 충격적이라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안젤라는 네 아버지가 낳은 딸이 아니다. 그 문장 하나를 읽는데도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대체 뭘 읽었나 제대로 읽은 게 맞나 싶어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숨긴 진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했어요. 너한테도 그리고 네 엄마한테도 나는 죄인이다. 나와 네 아버지는 가족을 우선하지 못했으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해 박수를 쳐준대도 떳떳할 수 없지. 안젤라 엄마를 처음 만난 건 오래전 필리핀 빈민촌에서였어. 한국인 남자를 잘못 만나 아이를 가진 고작 18밖에 되지 않은 소녀였지.
나는 젊은 시절 우연한 여행을 통해 시작한 그 일을 수십 년을 해왔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서부터 길거리로 나가 구걸하는 아이들을 구해 집으로, 교회로, 학교로 보냈다. 나는 네 아버지에게 세상을 가르치고 싶었다. 아버지로서 내가 하던 일에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네 아버지에게도 그 일을 물려주고 싶었어. 누구도 돕지 못하는 남을 돕는 일을 할 때 살아있는 기분이 들곤 했거든. 그런데 그 일이 경은이 네 가족을 와해시키는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 잘못이다. 내 선에서 끝냈어야 하는 일인데 내가 내 아들에게 그릇된 자부심을 심어준 것 같아 너무 미안했다. 나는 결코 가족을 나 몰라라 하면서까지 그 일을 하길 바라진 않았으니까. 할아버지의 편지에는 아버지께서 안젤라를 혼외자로 품을 수밖에 없는 사연이 쓰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안젤라를 비롯한 많은 아이를 후원하고 있던 중 돈 많은 한국 사업가라는 이유로 못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일이 생기고야 만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말했던 것처럼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조작해서 코피노를 만들어버리고 간 파렴치한 사업가라고 소문을 내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이죠. 아버지는 돈을 한 번도 보내지 않았고 할아버지와 그 문제를 위해 골머리를 앓던 중 돈을 요구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무척 질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였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의 목숨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 아주 나쁜 사람들이요. 아버지께 이혼을 권한 건 할아버지였대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입국해 우리 모녀에게 해코지할지도 모르니 일단 분리시켜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할아버지와 큰 다툼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사이 그 사람들은 경고라도 하듯 안젤라를 아버지에게 보냈고 결국 안젤라를 데리고 있어야만 했던 아버지가 급히 꾸며낸 말이 혼외자라는 거짓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저 흉내쟁이였을 뿐이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도 모르게 하라는 그 어설픈 명언으로 네 아버지를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킨 거야. 우리는 다시 필리핀으로 갔어야 했다. 안젤라의 동생들이 인질로 붙잡혀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때 내 병이 시작되었고 그 모든 일을 네 아버지 혼자 해결해야만 했지. 네 아버지는 너무 괴로워했다. 그제야 나는 내 아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준 것을 알고 후회했지. 늦었지만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 내가 사람을 시켜 해결하겠다고, 그러니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네 아버지는 가지 않았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모든 것을 되돌린 후에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이야. 이 편지를 남기겠다고 했을 때 네 아버지는 강하게 반대했다. 일이 완벽하게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너도 엄마도 알게 해선 안 된다고. 그 나쁜 사람들이 언제고 해코지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한 삶을 주고 싶지 않다면서 말이야. 경은아, 나는 네게 죄인이다. 네게서 아버지를 빼앗고 미래를 빼앗았으니 그 잘못을 어떻게 갚겠냐? 필리핀의 많은 아이들을 살리며 마치 내가 신이라도 된 것 같은 우쭐함에 취해 결국 내 가족, 내 손녀를 아프게 했으니 나는 지옥에 가더라도 할 말이 없다. 네 엄마에게도 미안하다 전해다오. 할아버지의 고백은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했던 그 마음 하나가 어긋나 생긴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저와 엄마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그런 결심을 했던 것이었고, 수년을 준비한 끝에 전쟁을 끝내고자 직접 필리핀으로 간 후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저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고모의 말이 귓전을 때려 괴로웠죠. 문득 함께 들어있던 명함이 떠올라 바로 연락을 드렸어요. 중년의 남자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더군요. 원하신다면 아버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살아는 계세요? 최근까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살아 계세요.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후 제게 남긴 부탁이 있어 줄곧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가신 후 다행히 그 못된 사람들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는데 이상하게도 돌아오시지는 않더군요. 그 남자 말로는 아버지는 이미 그곳에서 원하는 바를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늦었지만 안젤라의 동생들도 모두 구했고 그 사람들이 데리고 있던 아이들을 모두 구출해냈대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곳에 남기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건 직접 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원한다면 아버지의 거처를 알아봐 주겠다고 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할아버지가 한 말이 사실인지 저와 엄마를 버리면서까지 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게 뭔지 직접 물어보겠다고요. 그러나 결혼식을 앞둔 상황에서 필리핀으로 가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처음으로 남편이 될 사람에게 제 아버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게 된 거예요. 남편에게는 아버지가 가족들 몰래 혼외자를 둔 이유로 이혼한 뒤 의절했다고만 말했었거든요. 모든 사실을 듣게 된 남편은 생각보다 무거운 진실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신혼여행을 취소하고 결혼식을 올린 뒤에 필리핀에 가는 것을 동의해 주었죠. 미안해 오빠. 그리고 너무 고마워. 지금 이 상황에서 아버님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어. 일이 그렇게 된 마당에 유럽 간다고 즐기기나 하겠어? 나 같아도 찝찝해서 힘들어. 아버님부터 찾자. 유럽은 그 뒤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까. 엄마한테는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더라도 아버지를 먼저 찾고 난 후에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신혼여행을 떠나는 그날까지도 엄마는 저 혼자 식장에 들어간 것만 아쉬워했어요. 그렇게 필리핀에 도착한 저희는 할아버지의 조력자분께서 준비해 주신 택시를 타고 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시네. 어떻게 자진해서 그런 오해까지 사시면서 여길 와? 남편은 점점 오지로 빠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한 시선을 제게 던졌습니다. 저도 불안하긴 매한가지였어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곳에서 망망대해에서 조난자를 찾는 심정으로 필리핀 오지로 뛰어들었으니까요. 가는 길이 무척 험했는데 택시기사가 저희 부부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지만 알아듣지 못했죠. 결국 기사도 자포자기한 듯 험한 길을 오랜 시간 달렸고 그렇게 2시간을 달린 끝에 한 마을에 도착한 거예요. 멀리 많은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택시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가까이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경계하는 게 확실해 보였죠. 몇몇 여자들이 아이들을 뒤로 감추며 엉성하게 지은 나무집 안으로 들여보내더라고요. 진짜 이런 곳에 아버지가 계실까? 여기까지 왔잖아. 그럼 절반은 찾은 거야. 걱정하지 마, 경은아. 남편은 제 손을 힘주어 꽉 잡아주었습니다. 어떻게든 아버지를 찾아주겠다는 확신을 가진 눈빛이었어요. 남편과 제가 내리자 마을 사람들은 저희를 샅샅이 보더니 벼랑간 긴장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다가와 어설픈 한국말을 건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갑자기 능숙한 한국어가 들린 거예요. 누구세요? 한국 사람이에요? 네? 저는... 언니! 네? 너는...
놀랍게도 그 능숙한 한국어를 하던 사람은 그동안 제가 이복 동생인 줄만 알았던 안젤라였습니다. 안젤라는 소쿠리 같은 걸 끼고 나와선 거의 내던지다시피 하고 제게 달려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아버지 찾으러 왔어요? 아빠 여기 있어? 아빠 계신 거 맞아? 안젤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빠르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며 어디론가 급하게 끌고 갔어요. 그곳은 정말 오지 마을이었습니다. 어설프게 연결된 전구가 주렁주렁 매달린 집들 가운데로 함께 공유하는 커다란 마당이 있었죠. 안젤라는 저를 그 마당 한켠에서 한참 나무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한 남자 앞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숨을 헛하고 들이마시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빠! 바쁘게 나무를 깎던 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더라고요. 저를 믿기 힘들다는 듯이 빤히 쳐다보았죠. 제가 아빠 맞아 하고 되물어도 다른 반응도 없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해 안젤라를 올려다보자 안젤라는 심각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다그치더라고요. 아버지 딸 경은 언니잖아요. 몰라요? 아빠, 왜 이래?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버지, 연기하지 마요. 다 알면서 왜 모르는 체예요? 언니 여기까지 왔어요. 아버지 찾으러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안젤라가 다그쳐봤지만 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앞에 두고도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귀찮다는 듯이 다시 칼질만 했으니까요. 저는 무척 당황스러워 안젤라와 아버지를 번갈아 가면서 바라보았어요. 안젤라는 안 되겠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 아빠, 나라고. 나 지금 모른 채 하는 거야? 왜? 대체 왜? 안젤라는 저와 남편을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마당이 훤히 내다보이는 집이었어요. 안젤라는 그곳이 아버지가 머무는 방이라고 했습니다.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방이라고 하기엔 벽도 없는 커다란 원룸이었어요.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때가 묻은 옷가지 몇 개와 한국 슬리퍼, 그리고 탁상 위의 가족 사진. 그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짐의 전부였죠. 아버지, 한국에 데려가요. 하늘이 제 기도를 들어준 것만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 아파요. 여기 병원에도 갔는데 여기서 못 고쳐요. 그래서 한국에 가라고 했는데 안 가요. 못 간대요. 그건 또 무슨 말인데. 아프긴 어디가 아파. 왜 어디가? 아버지를 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아버지가 아프단 이야기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안젤라 말로는 아버지가 극심한 보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게 6개월 전이었다고 해요. 근처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병원에 갔지만 더 큰 병원으로 가게 했고 더 큰 병원에 갔더니 거기선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죠. 알고 지내는 한인들이 빨리 귀국하라고 그러다 죽겠다고 안달했지만 병원에서 탄 진통제로 그저 버티고만 있었던 겁니다. 듣다 보니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끝까지 자기 고집만 내세우나요. 저는 그 길로 다시 아버지에게 달려가 쏘아붙였습니다.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버티고 있어? 죽고 싶어서 그래? 왜? 끝까지 엄마랑 내 가슴에 대못 박아둬야겠다 싶어? 그게 아빠 소원이야? 경은아, 진정해. 말해봐, 아빠, 무책임한 사람 맞아. 여기 있는 애들 다 아빠가 구했다고 아빠가 착한 사람인 줄 알지? 아니, 아빠는 무책임하고 아주 못된 사람이야. 아빠 신념 지키겠다고 나랑 엄마 버리고 갔잖아. 나랑 엄마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면서까지 아빠 고집대로 산 거잖아. 경은아. 근데 누구 마음대로 죽어? 누가 멋대로 죽으래? 아빠 못 죽어.
내가 평생 옆에 두고 아주 두고두고 원망할 거야. 수술도 시키고 치료도 받게 해서 내가 아주 오랫동안 원망할 거라고. 결국 저는 남편 품에 안겨 오랫동안 눈물을 쏟아내었어요. 그때 지켜보고 있던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더니 제 주변으로 다가와 저를 감싸 안는 거예요. 희고 맑은 눈동자의 아이들이 괜찮다는 듯이 다독이는 그 시선에 저는 또 눈물을 왈칵 쏟았죠. 그때 어렴풋이나마 알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가 기어이 필리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요. 그 애들이 시궁창 같은 현실에서 학대받고 착취받고 살았을 생각을 하니 아버지의 선택이 이해도 갔습니다. 한참 눈물을 쏟고 아버지가 지냈다는 방에 모로 누워있을 때였어요. 멀리 마당이 내다보였는데 아버지와 남편이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뭐라고 하는지 들리진 않았지만 남편이 연신 아버지의 등을 쓸어내리고 있었죠. 저는 넋을 놓고 그 모습을 한참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꿈 같더라고요. 금고를 여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무서우리만큼 생생한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어렴풋이 새가 지저귀는 소리와 벌레 우는 소리가 들렸고 제 다리 위로도 개미가 지나갔죠. 그때 멀리 있던 아버지가 저를 올려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을 두고 혼자 다가와 아무렇지 않게 툭 말을 던지더라고요. 엄마는 잘 있어. 건강해. 나 여기 온 줄은 몰라. 신혼여행 간 줄 알지. 결혼했어? 그게 궁금하긴 해? 날 밟거든. 돌아가. 혼자는 안 가. 경은아, 이제와 아빠가 한국에 가서 뭐해? 할아버지 금고 열었어.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어. 거기 뭐가 있었는지는 안 궁금해? 네 할아버지가 남겼으니 돈이나 편지 뭐 그런 거겠지. 아니, 또 있어. 진실, 그리고 미래. 아빠, 돌아가. 적어도 아빠가 우리 배신하거나 기만한 게 아닌 건 밝혀졌잖아. 아빠의 선택이 최선이었다. 이해한다. 솔직히 그런 말은 못해. 어떻게 가정이 있는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내 남편이 그랬다고 하면 난 진실을 알고도 이혼했을 거야. 근데 돌아가서 엄마한테 용서는 구해야지. 평생 죽을 때까지 아빠 원망할 텐데. 아빠 그거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원망 받을 짓을 했으면 원망 받아야지. 아프다며 치료 받아야지. 아빠, 제발 고집 그만 부리고 가자. 내 소원이야, 어? 지금까지 여기 있는 애들 위해서 살았으면 적어도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울고불고 했는지 몰라요. 남편과 안젤라까지 가세한 것도 모자라 마을 사람들까지 나섰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갑자기 누군가 먼저 가세요 하고 한국말을 던지니 한 명, 두 명 모여들어 아버지께 그러더라고요. 가세요. 아버지, 가세요. 목소리가 하나둘 모여들다 보니 아버지도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저희와 함께 한국에 가시게 된 거예요. 신은 있어요. 언니를 아버지께 데려오신 걸 보면. 미안했어. 그리고 그동안 우리 아빠 돌봐줘서 고마워. 아니요. 제가 더 미안했어요.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말 못했어요. 언니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아버지는 우리의 은인이에요. 친구에게 부탁해 한국에 오자마자 건강검진부터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위암이었어요. 진행이 많이 된 상황이었지만 천만다행으로 비관적인 수준은 아니었죠. 엄마한테는 수술 날짜를 잡고 나서야 찾아가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왔어야 할 저희가 며칠 전 한국에 왔고 아버지를 찾으러 필리핀에 갔다는 말을 듣고
엄마는 떡 벌어진 입을 다물 줄을 몰랐어요. 어찌나 놀랐는지 뭐라고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벼랑간 울음을 터뜨려 저희를 난처하게 했죠. 너무 놀라서 그래. 놀라서. 네 아버지가 갑자기 왜? 무슨 일인데? 아빠 많이 아프다고 해서 데리고 왔어, 엄마. 그리고 안젤라 그 애 아빠 자식 아니래. 아빠, 엄마 배신한 적 없었어. 그날 저녁 엄마가 남편을 위해 애써 준비한 식사가 다 식도록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엄마는 오열하며 견디기 힘들어했어요. 어떻게 그래?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아휴,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 만나면 말도 못하게 원망하겠다, 질책하겠다, 화도 내겠다 싶었는데 정작 두 분을 보자마자 눈물만 흘렸습니다. 엄마는 아버지 품에 안겨 소리내어 오열을 했고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엄마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그리워했다는 것을요. 아버지 역시 엄마를 품에 안고 미안하다는 말만 거듭 반복했습니다. 부부란 거, 가족이라는 거 알다가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진실을 알지 못했으면서 오랫동안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엄마나 제 마음을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을 듣던 남편은 복잡할 게 뭐가 있냐는 듯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 아니겠어? 아버지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 단계입니다. 기다리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와 연결된 한인분에게 연락드려 아버지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상태가 더 많이 호전되면 엄마도 함께 다 같이 그 오지 마을을 다시 찾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단단히 벼르고 계세요. 처자식을 버리고 선택한 곳이 대체 어떤 곳인지 두 눈으로 봐야겠다고요. 아마 갔다 오면 두 분 사이가 더 깊어지시겠죠.